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일본을 발칵 뒤집어버린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채 6초가 안되는 짧은 제시카송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기생충은 다양한 매체에서 극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나오는 제시카송이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를 그대로 따서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이 노래는 남매가 박사장내 배를 누리기 전에 서로 입을 맞춰보기 위해 쉽게 노래로 만든 것인데요. 이 짧은 멜로디가 폭발적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큰 화제가 되자 제작사는 음원을 공개했습니다. 기생충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핸드폰 벨소리 등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급사에서는 뜨거운 인기에 대한 보답으로 제시카송 배우기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담입니다. 저의 초인종 노래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네 사촌. 띵동. 이와 같은 상황은 역시 한국의 봉준호 감독의 글로벌 팬들이 만들어낸 상황인데요. 팬들은 봉준호 감독에게 모인다는 의미로 봉하이브라는 해시태그를 게시할 정도로 팬덤이 생겼고, 그 가운데 함께 제시카송이 제시카 징글로도 불리게 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해외 네티즌들은 노래를 따라하고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많은 네티즌들은 그럼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온 노래인가 궁금해했는데요. 여기서 한국 네티즌들이 등장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음원을 알려주는 등 독도까지 간접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평론 매체 매드맨 필름즈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 어떤 노래인지 자세하게 설명한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력 영화제인 버라이어티는 내년에 있을 아카데미 시상식에 기생충이 주요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네티즌들은 아카데미 후보에 기생충이 오른다면 주제가상을 줘야 한다며 트윗을 하고 있죠. 기생충은 올해 북미에 개봉된 외국어 영화 중에 가장 흥행했기 때문에 국제 영화상 부문 수상이 유력합니다.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은 연이어 국제 영화계에서 모습을 비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영화에 포함한 것은 봉준호 감독의 빅픽처라며 북미에서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해당 뉴스에 일본에서도 적지 않게 당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독도는 우리 땅 멜로디를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정석이다. 위험한 일본 경제의 위기는 경제 위기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현재도를 미세조정하여 극복하려 한 안이한 태도의 아베 정권을 비판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무사한 일에 빠져 기업과 노동자를 아우르는 상승의 전략을 펴지 못했다. 활력이 사라진 디플레이션은 인구 감소, 고령화와 더불어 더욱 장기화되고 있다. 위기가 여러 사회적 조건과 맞물릴 때 그 양상은 복잡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문제를 올바르게 점검해야 한다. 명확한 진단 후 담대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1992년 이후 GDP가 제자리 걸음을 하며 거의 늘지 않았다. 그런데 그동안 기업들은 직원들의 급여를 계속 줄여왔다. 그 결과 GDP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은 늘어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가 좋아 보였지만 여러 경기 지표를 분석해보거나 국민들의 지갑 사정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경기 하강의 경향이 드러났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디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섰고 지금까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최근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경제 몰락으로 치닫고 있다. 왜 일본은 그렇게 개탄했던 잃어버린 10년을 30년이 되도록 회복하지 못한 걸까? 2012년 말부터 아베 정권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기조로 내세워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목표로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양적완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수요 감소의 상황에서는 좀처럼 수요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2019년에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됐지만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의 디플레이션 상황에는 역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저자는 결국 문제는 정부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침체를 통해 본질을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만 펼치면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더욱 강력하고 복잡한 형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어떤 위기라도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으로 줄 예산이 많아진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 부담에 대비한 재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을 통해 급여를 받는 세대는 급격히 줄어든다.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에는 1인 1시간당 사회보장비 부담액이 약 817엔이었지만 2040년에는 1641엔으로 2060년에는 2150엔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현재는 한 명의 고령자를 2.3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예측을 근거로 저자는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정부는 오랜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했고 기업은 노동자의 급여를 줄여왔다. 여기서 저자는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제 전반의 수요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그들이 고령자로 편입되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줄지 않아서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느니 좀처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소득과 이익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사회보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재정이 파탄날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한국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폭적인 실업자 증가, 디플레이션 위기,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국민소득 창출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는 작은 기업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장인 정신을 내세우며 아날로그를 고수한다. 마치 시간이 80년대에 멈춰있는 듯 근로 환경은 옹색하고 신용카드도 인터넷 예약도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작은 기업은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 국민의 평균 연령이 40세에 가까워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새로운 사고를 거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는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변화에 소극적이다. 특허 수는 세계 제1을 자랑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28위로 선진국 중 하위를 기록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세계화가 진전되는 요즘에도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입량을 기록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는 유연성과 민첩성이 위기의 성패를 가른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범 사례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누군가는 이 위기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 회복의 국면으로 전환하려면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변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일본차 쓰러지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입 자동차 업계에서 유례없는 수준의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10개월째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일본 업체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콧대를 낮추고 할인 혜택을 마련하는 등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2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렉서스는 불매 운동이 확산한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4,743대를 파는 데 그쳤다. 1년 전과 비교해 60.3% 급감했다. 같은 기간 토요타는 53.0% 줄어든 5,081대를 기록했다. 판매 대수가 늘어난 곳은 하나도 없었다. 혼다의 경우 52.9% 뒷걸음질 친 3,762대의 실적을 올렸다. 한국일산은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동안 1,667대를 팔았다. 1년 전보다 51.6% 미끄러졌다. 이 기간에 인피니티도 888대에 그쳐 45.4% 뚝 떨어졌다. 일본 차는 2018년부터 독일발 디젤 게이트 덕에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업계 전반의 탈디젤 움직임에 하이브리드 중심의 판매 전략이 먹혀들어 반사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승세는 1년도 채 가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불매 운동의 충격은 컸다. 일본 업체는 미디어 간담회 등 공개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판매 영업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실적 악화가 심각해졌다. 차를 파는 딜러는 판매 수당이 깎여 월급을 적게 받거나 단축 근무에 들어갔다. 토요타의 주요 딜러사 중 하나인 베스트 토요타의 경우 지난 한 해 6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2018년 대비 27.4% 쪼그라들었다. 특히 닛산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2005년 국내 영업을 시작한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경영 시기가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버티자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나서지 않으면 죽는다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최근 들어 일본 업체의 대응 기조는 바뀌고 있다. 불매 운동을 계기로 할인이나 판촉 활동 없어도 잘 팔린다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렉서스와 토요타는 이달 들어 최대 현금 400만원 할인, 무이자 할부 상품, 엔진 오일 무상 교환 등을 도입했다. 이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상황은 업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이뿐 아니라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대대적인 TV 광고 등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달하기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하는 추세다. 혼다의 경우 신차 공백 속에서 잘하는 사업 부문인 오토바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엔 캐주얼 크루저 레벨 500, CRF 1101 아프리카 트윈 등을 출시했다. 닛산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면서 딜러망 등 사업 운영 구조 재편에 들어갔다. 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라며 상품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 신뢰를 되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